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철이 없는 구두쇠 스크루지예요. 남의 돈 쓰는 건 안 무서워하면서 본인들 돈 쓰는 건 얼마나 벌벌거리는지 몰라요. 어쩔 땐 얄미울 정도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짜증이 날 때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희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형편이 넉넉지는 않은데 우리보다 본인들이 더 살기 힘들다면서 맨날 만날 때마다 돈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뒤에 따라오는 건 항상 무언가를 사달라는 말이었어요. 한 번은 냉장고가 낡아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하시더니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사는 아들이 냉장고 하나 좀 마련해주면 참 좋을 텐데. 시부모님에게 가전제품 하나 정도 사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저는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세탁기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까지 저희에게 사달라고 해서 무리해서 사드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못 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늙은 부모님께 그 정도도 하나 못 사주냐? 다 늙은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너희가 좀 해줘야지. 아휴, 그냥 내가 고생 더 해야겠네. 아들이랑 며느리 눈치 보느라 세탁기 하나 못 바꾸겠네. 냉장고나 세탁기가 심하게 낡은 것이면 바꿔드리겠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저희가 당연히 가전제품을 싹 바꿔줘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사드리겠다고 하면 바로 표정을 싹 바꾸면서 고맙다고 박수를 치는 것이었어요. 마치 장난감을 얻은 아이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냉장고를 바꿔주면 식기세척기가 갖고 싶다고 하고 식기세척기를 사드리면 정수기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마치 저희를 통장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저희 보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서 시댁에 가보면 배달 음식을 시켜두셨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먹고 나면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음식값 통장으로 이체해라. 금액은 이 영수증 보면 돼. 그러면서 저희에게 배달 온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저희가 점심을 먹자고 한 것도 아니고 평소에 달라는 대로 돈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닌데 배달 음식값까지 보내라고 하니 정말 치사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행동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니 우리 돈으로 밥 먹으려고 부르는 거구나 싶었어요. 음식값으로 다투고 싶지 않아서 매번 돈을 냈지만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 정말 얄미웠어요. 저는 인생 모토가 좋은 게 좋은 거다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주머니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는 시부모님은 진짜 미웠어요. 가전제품 결제한 것이 여러 개 할부로 빠져나간 달에는 공과금 낼 현금도 빠듯했어요.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을 확실하게 긋지도 못하고 그냥 시부모가 너무 미웠죠. 그러다 시부모가 반대로 저를 미워하게 된 일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저희가 돈을 주니 시부모가 제 눈치를 살살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저한테 갑질을 하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이었어요. 이유는 바로 부잣집 딸인 동서가 시집을 왔기 때문이었어요. 시동생은 38살에 조금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8살이나 어린 동서를 데리고 왔죠. 듣자 하니 동서는 아버지가 나름 큰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시집을 오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부터 시부모에게 용돈도 턱턱 주고 살살거리면서 비위도 맞춰주고는 했어요. 그러자 돈을 받은 시부모는 완전히 동서에게 꽂혀서 저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함께 시댁에 가면 아주 가관이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막내 며느리 왔어? 오늘도 아주 예쁘네. 별일 없었고. 얼마 전에 네가 보낸 용돈 봤다. 정말 고마워. 맛있는 거 할 테니까 많이 먹고 가.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냉랭하게 말했어요. 왔니? 부엌에 찬거리 재료 사다 뒀으니까 가서 손질 좀 해라. 저는 표정 관리가 힘들 정도였어요. 저도 용돈을 안 드린 것이 아닌데 동서보다 금액은 적었겠죠. 하지만 부자인 동서와 달리 돈이 많지 않은 저희 사정에서도 성의를 다한 것인데 단지 금액이 적다고 찬밥 신세가 되어만 하는 것이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났죠. 저는 기분이 상했지만 시부모가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응할 방법도 없었어요. 동서와 제가 더 비교가 되었던 것은 저랑 동서가 둘 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해서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인테리어 소품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력도 엇비슷하고 하는 일도 같았죠. 처음에 동서가 시집을 오기 전에 남편과 시동생은 신나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보, 동서가 될 분이 당신이랑 같은 전공에 같은 일을 하고 있대. 둘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공통점도 많고 관심사도 비슷할 거야.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형수님. 제 아내 될 사람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 잘 맞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동서가 시집을 오고 나니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반대였어요. 동서가 저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자 이상하게 경쟁 구도가 되어서 저희는 마음 편히 일 이야기 등을 할 수가 없었죠. 동서는 제 일 이야기를 듣자 마치 기를 눌러봐야 한다는 듯이 저와 경쟁을 하려 들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동서네 집안은 인테리어 가구 및 소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동서는 본인 아버지 회사에서 제품 디자인을 담당하는 개발팀의 팀장이었어요. 본인 아버지 회사에 다니니 30살에 팀장까지 달게 된 거죠. 사실 팀장이라는 직급은 직급일 뿐 회사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면 전체 팀의 실세인 것 같았어요. 저는 뼈 빠지게 일해도 아이를 낳은 후 육아휴직까지 쓰고 나니 팀장을 달까 말까 하고 있었거든요. 동서는 대표의 딸이라는 이유로 바로 팀장 프리패스를 받으니 부럽기도 했어요. 역시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하나 보다 하고 혼자 한탄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부러움은 떨쳐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써 티는 내지 않았어요. 저도 어쨌든 저희 부모님 밑에서 사랑 많이 받고 남부럽지 않게 배우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동서네 집안만큼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꿀릴 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동서가 저를 흘끗 보면서 자기 회사에서 팀장이라고 떠들어도 저는 신경도 하나 쓰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박대해도 겉으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과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니 동서도 제가 꼴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자기만 보면 칭송해주고 시녀처럼 떠받들어주는데 저는 그러지 않으니까요. 동서는 몇 번 삐죽거리면서 저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형님은 제가 하는 일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형님이랑 다르게 팀장이잖아요. 형님도 팀장하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팀장이 되면 무슨 일 하는지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어떻게든 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듯한 동서의 태도에 저는 그냥 괜찮다고 덤덤하게 넘겼어요. 이렇게 제가 자신에게 열등감을 보이거나 부럽다고 말하며 칭찬하거나 하지 않으니 동서는 어떻게든 저를 눌러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는 시어머니랑 둘이 손을 잡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동네 어르신들이 시댁에 모이는데 음식을 하기로 했다면서 저를 불렀어요. 시댁에 가보니 시댁에는 이미 동서가 와 있었죠. 동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앉아있다가 제가 도착하니 저를 보며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어머, 형님 오셨어요? 기다렸잖아요. 어머니, 저희 이제 나가요. 불러놓고 나간다고 하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좋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예, 오늘 음식 만드는 것 좀 부탁할게.
둘째 며느리가 피부관리실에 마사지 예약을 했는데 오늘이 예약한 날이지 뭐야. 근데 음식은 꼭 좀 오늘 해야 해서 너한테 좀 부탁한다. 평소에 나한테 용돈도 잘 못 주니까 이런 것으로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어? 재료는 사다 뒀으니까 좀 잘 만들어 놔라. 저한테 돈 맡겨둔 것도 없으면서 용돈 많이 안 주는 것을 갚으라니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이런 소리를 하더니 시어머니와 동서는 나갈 채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나갈 때 보니 동서는 시어머니 팔짱까지 끼고 아주 알랑방귀를 끼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붙잡을 새도 없이 두 사람은 후다닥 나가버렸어요. 화가 많이 났지만 시어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기도 좀 그래서 재료들을 꺼내서 손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혼자 앉아서 손질을 하고 있으니 내가 왜 이걸 혼자 앉아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재료 손질을 거의 다 끝내놓고 나니 갑자기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동서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한 30분쯤 있다가 다시 전화하니 그제서야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이거 얼굴 마사지가 1시간 30분 코스여서 이제 끝났어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일을 시키셨으면 동서도 도와야지. 그렇게 쏙 피해서 편히 노는 거 아니야. 어머, 형님. 제가 언제 놀았다고 그러세요? 저 어머니 모시고 효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저는 돈이 있어서 이렇게 효도하는 거니까 형님은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효도해야죠. 저는 기가 차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돈으로 효도하는 것을 동서만큼 못하는 것이 맞기는 해도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어 화가 났죠. 그날은 그냥 쉬운 요리 위주로 만들어 놓고 시어머니와 동서가 돌아오기 전에 집으로 갔어요. 정말 상대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도 마주치지 말자 싶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시아버지 생신이라 모두 시댁에 모이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그 시기에 회사에 일이 많아서 저는 집에서도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시댁에 가서도 짬짬이 일을 하려고 노트북을 챙겨서 시댁으로 갔죠. 시댁에 도착해보니 모두 모여 있었는데 여전히 동서는 손 하나 까딱을 안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도착하자 마치 시녀라도 온 것처럼 저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저한테만 일을 시켰죠. 시댁 일 하랴 회사 일 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그 사이 방에 노트북을 그냥 열어두고 왔다 갔다 했어요. 노트북을 껐다 켰다 할 시간도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놀고 있던 동서가 하품을 하더니 눈을 붙이고 싶다면서 제가 노트북을 켜둔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거기에서 사달이 났는데 그때 동서를 말렸더라면 좋았을 뻔했죠. 그렇게 시댁 행사가 끝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회사 동료들이 저에게 이것을 보았냐며 타 회사의 제품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과장님, 이거 보세요. 이거 과장님 디자인이랑 똑같지 않아요? 이거 정말 유니크한 디자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게 나왔지? 저는 제 디자인과 똑같은 인테리어 소품이 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디지털 시계 기능과 조명 기능이 합쳐진 스탠드였는데 독특한 디자인이라 그렇게까지 똑같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아주 황당한 채 그 제품을 내놓은 회사의 이름을 확인했는데 회사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뒷골이 당겼어요. 그 회사는 바로 동서가 몸을 담고 있는 동서 아버지네 회사였어요. 아마도 시댁에서 행사가 있던 그날 동서가 제 노트북을 싹 다 뒤져본 것 같았죠. 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아 동서에게 연락을 해서 난리를 쳤어요. 동서는 회사에서 내 디자인이랑 아주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내놨더라. 나 참 기가 차서 동서 저번에 내가 시댁에 노트북 가져간 날 그 방에 들어가서 내 노트북 훔쳐본 거지? 그래, 훔쳐본 것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그런데 디자인을 카피해서 제품을 내놓는 건 뭐야? 동서 도둑이야?
제가 흥분해서 소리를 치자 동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 제가 노트북을 보고 형님 디자인을 카피했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어디다 대고 도둑이니 뭐니 막말이야. 동서는 그렇게 소리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죠. 동서가 저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오니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사실 저에게도 남아있는 카드가 있었어요. 만약에 동서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용서를 빌었으면 그냥 용서를 해줄 수도 있었는데 동서의 태도를 보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소송을 걸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디자인은 저희 회사에서 시제품까지 제작을 했던 것이어서 디자인권 등록을 해둔 상태였거든요. 동서는 엄연히 제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었어요. 소송을 걸고 나서 얼마 후 소장을 받은 동선의 회사에서 곧장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회사의 사장님이 만나서 해결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죠. 저는 좋다고 했어요. 동서의 아버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되어서 저는 어떤 고급 한정식 집에서 동서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참고 참아왔던 것을 동서의 아버지에게 물어봐야겠다 싶었죠. 하다못해 이 이야기를 해서 제 분이라도 풀어야겠다 싶었거든요. 아버님, 제가 이런 일이 터지기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동서가 저를 너무 못살게 굽니다. 저는 하나밖에 없는 동서이기도 하고 일도 같은 분야의 일을 하고 있어서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처음 왔을 때부터 저를 경쟁자로 여기더니 시어머니를 꼬셔서 저를 계속 괴롭혀요. 이번에 디자인 카피한 것도 그렇고요. 동서는 원래 이런 성격이었나요?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요. 그랬더니 동서의 아버지는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곤란해 하시더니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은 그 아이는 14살 때 저희 집에 일반 입양으로 입양되었어요. 본인도 알고 있으니 숨겨야만 하는 일은 아니고요. 먼저 떠난 제 친한 친구 부부의 딸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사랑을 주면서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그 아이는 입양된 것이 불안했는지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럴 필요 없었는데도 너무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 결과 이번 일처럼 노력이 아니라 욕심이 되어버리는 일도 발생을 했어요. 제 생각에 이번 디자인 표절 일도 양아버지인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엇나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안쓰러웠는데 이게 반복되니 그 아이 안에 삐뚤어진 욕망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도 있어요. 이번 일은 그 아이의 삐뚤어진 욕망과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킨 일입니다. 아버지인 제가 잘못 키운 것이니 제가 대신 사과를 할게요. 보상은 제대로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동서의 아버지는 정말 죄송하다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것이었어요. 동서의 아버님이 무릎까지 꿇자 제가 다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했어요. 동서의 아버지이자 회사의 사장님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자 화를 내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버님을 일으켜드리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은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모두 수습을 할게요. 그러더니 동서의 아버님은 저에게 즉시 디자인 도용에 대한 위로 비용을 입금하셨고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제 디자인으로 출시된 제품을 전량 폐기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시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저를 스카웃하셨어요. 제가 보니 디자인에 재능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번 제품은 폐기하게 되었지만 이후 디자인은 저희 회사에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연봉을 올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팀장 자리도 약속할게요. 저희 회사로 옮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얼떨떨했지만
곧 기분이 좋아졌어요.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고 연봉과 직책까지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다음 동서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왕 말 나온 거 쇠뿔도 단 김에 빼야겠죠. 제가 잘못한 자식 교육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렵니다. 그러면서 동서의 아버지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버지다. 지금 바로 여기로 좀 와라. 너희 형님도 와 있어. 아버지가 자초지종은 다 얘기했다. 그리고 얼마 후 동서가 도착했어요. 머리가 엉망인 것을 택시에서 내려서 마구 달려들어온 것 같았죠. 동서는 저를 보더니 당황스러워하면서 말했어요. 형님이 왜 여기 있어요? 전화로 저 괴롭히더니 이번에는 저희 아버지까지 동원해서 저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동서의 아버지가 엄한 표정을 지으며 바로 동서를 꾸짖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디자인 도용까지 하고 네 형님을 너무 괴롭혀서 내가 사과하라고 너를 여기까지 부른 거 아니야. 네 삐뚤어진 욕망에 관해서는 모두 말씀드렸다. 네 과거 이야기까지 전부. 그러니까 어서 이분께 사과해. 동서는 제가 자신의 과거와 치부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는 것을 알자 얼굴이 창백해지다 못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오열을 하면서 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다시피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저는 동서가 얄미웠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용서는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후에 제가 동서의 팀장이 될 테니 더 이상 일을 갈며 싸울 필요도 없었죠.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주신 동서의 아버님께 저도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헤어지려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저를 붙들고 동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형님, 저 부탁이 있어요. 오늘 저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은 전부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입양이 된 사실은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모르시잖아요. 동서가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니 저는 왜 입양된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지 궁금했어요. 물론 스스로에게 콤플렉스일 수는 있지만 동서는 여전히 부잣집의 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물어보았죠. 아니 왜 굳이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거야? 입양이 된 게 뭐 어때서? 아니 그게 제가 자라면서 형제자매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제 형제자매들과 거의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있고 저를 빼고 유산 상속을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계속 요청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아버지도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니까 제 위치가 불안한 상태라서 그래요.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동서가 참 하찮아 보이고 왜 저러고 사나 가소로워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동서 아버지네 회사에 스카웃되었다는 것은 남편에게만 이야기하고 시부모님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알려봤자 좋은 소리는 듣지도 못하고 동서한테 기생한 거냐는 말이나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또 동서도 언제 태도를 바꿀지 알 수 없으니 조심해야 했어요. 다행히 이 사건 이후로 동서는 2번 다시 까불지 않았어요. 제가 동서네 회사로 이직해 동서의 직책을 차지했지만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어요. 이직한 회사는 좋은 곳이었어요. 전보다 연봉도 높아지고 더 좋은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었고 팀원들도 다들 좋았어요. 사실 제멋대로 구는 면이 있는 동서 대신 제가 팀장이 되자 팀원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았죠. 동서가 디자인 실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팀장 자리에는 낙하산으로 꽂혔으니 팀 관리를 할 수 있는 경험은 부족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팀장이 되고 난 뒤 출시한 제품들로 회사 매출이 올라갔어요. 저는 팀을 잘 통솔해서 팀원들의 재능이 빛나게 했고 좋은 제품들이 출시되었죠. 동서의 아버님은 저를 매우 칭찬하고 인정해주면서
팀원 모두에게 보너스도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더욱 저를 좋아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혼자 난리를 치셨어요. 그냥 말해버릴까 싶다가도 동서와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때쯤 동서는 저를 진짜 친언니처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굳이 어기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공교롭게도 동서랑 저랑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리자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도 기뻐하셨죠. 그런데 시부모 둘 다 너무 웃기는 게 그렇게 구두쇠이면서 동서와 저의 출산 선물에 너무 심한 차별을 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식탁 앞에 앉아 무슨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지나가면서 힐끗 보니 새 차 구입과 관련된 서류더라고요. 새 차를 구입하셨나 싶어서 시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새 차 사셨어요? 응, 샀어. 그런데 내 거는 아니고.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더니 서류를 접어서 한쪽에 꽂아놓고 가셨어요.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 서류를 펼쳐봤어요. 시어머니가 구입한 새 차는 무려 벤츠였어요. 이런 비싼 외제차를 왜 구입하셨을까 궁금했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얼마 뒤 동서가 외제차를 끌고 나타난 겁니다. 동서의 차는 원래 외제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를 바꾼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외제차의 번호는 제가 본 시어머니의 새 차 서류에 적혀있던 번호였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돈 뜯어가느라 바빴던 분이 동서는 부잣집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신 선물로 외제차를 사주었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이직을 한 이후 전보다는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기분이 너무 상했어요. 안 그래도 임신 중이라 호르몬 변화 때문에 기분이 너를 뛰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억울해서 시부모님에게 가서 따지지 않고서는 기분이 나아지지를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바로 시댁으로 갔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만나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임신을 했는데 동서는 벤츠 외제차를 사주고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건 정말 차별이 심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별꼴을 다 보겠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차별을 했다는 거야? 물론 너한테도 출산 선물을 줄 거야. 너는 나이도 많으니까 이걸로 산후조리나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더니 생미역 한 봉다리를 가져와서 제 앞에 던지는 것이었어요. 미역국을 끓여줘도 모자를 파네. 미역국 끓여 먹으라며 미역을 던져주는데 정말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불며 따졌어요. 어머니, 아무리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 정도로 동서랑 저랑 차별을 하세요? 제가 아무리 동서만큼 부자가 아니로서니 제가 제 사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용돈도 드리고 가전제품도 다 바꿔드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속 동서만 대우를 하고 비교를 하면서 저만 차별하시냐고요. 동서는 외제차 사주시면서 저한테는 미역 던져주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세요. 호르몬 때문도 있지만 솔직히 그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차별 대우를 받아왔던 억울함이 있어서 그게 한 번에 물밀듯이 몰려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약 올리듯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다 네 생각해서 그런 거야. 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운동해야 하니까 차 안 뽑아준 거야. 그러니까 차 끌고 다닐 생각 말고 걸어서 운동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어머니 못 되셨어요. 어떻게 끝까지 이러세요? 한 번만이라도 좀 제 편이 되어주실 수 없으신 거예요? 제가 지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심하게 대꾸를 하자 시어머니도 열이 받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금수저 물고 태어나던가. 쥐뿔 가진 것도 없는 가난뱅이 집구석에서 태어난 주제. 뭘 벤스를 바라고 있어. 네가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저희 집까지 싸잡아서 깎아내리는데 그 말이 더 화가 났어요. 아니, 누가 벤츠를 사달라고 했어요? 외제차는 고사하고 동서한테 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해주면 제가 이렇게 길길이 날뛰겠냐고요. 어쩜 그렇게 매사에 돈 분이세요? 이렇게 한참을 다투고 있는데 뒤늦게 시댁으로 들어온 동서가 이 모습을 보더니 기함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멱살에 잡을 듯이 방방 뛰면서 그만하시라고 난리를 쳤어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자 동서는 제 명함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형님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아세요? 저도 이제 형님에게 꼼짝 못하니까 어머니도 이쯤에서 그만하세요. 그러자 제 명함을 본 시어머니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명함을 재차 확인했어요. 그러더니 저와 동서에게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질문하셨죠. 아니, 이 회사는 둘째 며느리네 회사 아니야? 원래 둘째 며느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왜 첫째 니가 팀장으로 있는 거야? 응? 그러자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동서는 말을 얼버무리며 대충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2번 다시 형님 건드지 마세요. 형님 괴롭히는 순간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동서는 이렇게 단단히 쐐기를 박더니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벤츠는 저 필요 없어요. 제가 외제차 살 돈이 없어서 못 산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 외제차는 형님한테 주세요. 저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러면서 동서는 차까지 저한테 줘버렸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어안이 벙벙하다 못해 벙찐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어찌나 우스운지 제가 다 통쾌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의 말이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명령을 받들어 줄 정도였기 때문에 얼떨떨한 표정으로 동서의 말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시부모가 동서에게 선물한 외제차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동서를 통해 외제차의 명의 변경을 하고 차를 넘겨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넘겨받는 즉시 그 외제차를 곧장 팔아서 현금을 챙겼어요. 우리 집 사정에 외제차를 끌고 다닐 형편이 안 되었거든요. 외제차는 유지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시댁에 가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제가 외제차가 아닌 예전에 끌던 국산차를 가지고 온 것을 보았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저에게 물어보았죠. 내가 선물한 벤츠, 그건 어떻게 한 거냐? 왜 국산차를 끌고 왔어? 네 사정에 맞지도 않은 선물을 줬는데 왜 쓰지도 않는 거야? 그 차는 팔아서 현금으로 바꿨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 사정에 끌고 다닐 차는 아니어서요. 그리고 선물이라뇨? 동서가 저한테 넘긴 거죠. 말씀은 바로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면서 씩씩대었어요. 이게 아주 지 멋대로야. 그게 한두 푼짜리 차인 줄 아니? 언젠간 그 차 판 돈도 다 뺏어올 테니까 너 아주 두고 봐. 하지만 시어머니의 바람과 달리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동서의 아들 돌잔칫날 모든 친척들이 모인 곳에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동서에게 아부를 떨면서 저에게는 쌀쌀맞게 대하느라 바빴어요. 그래도 돌잔치 주인공은 아이랑 엄마 아니겠니? 한복이 고우니까 헤어랑 메이크업도 좀 받고 와라. 내가 돈 내줄게. 알겠지? 동서에게는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구시더니 저한테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빨리 와서 돌잔치 기념품도 나르고 진열도 해두고 해야지. 얘가 눈치가 없어.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으름장 놓은 것이 있어서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필요 이상으로 저를 괴롭히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계속 저에게 핀잔을 주고 괜한 소리를 하고는 했어요. 그렇게 돌잔치가 진행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돌잔치 이벤트가 끝나고 앉아서 식사 중이던 동서를 일으켜 복도로 끌고 나가는 것이었어요. 조금 후에 동서가 울면서 들어오고 시어머니가 씩씩대면서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돌잔치가 끝난 뒤 동서를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니 글쎄 시어머니가 동서의 과거에 대해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화장실에 갔다가 동서의 친척들이 동서에 대해 수근거리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동서가 입양하라는 말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산 상속에 대해서도 분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동서를 끌고 나갔던 것이었죠. 제가 열심히 동서와의 약속을 지킨 보람도 없이 동서의 과거와 지금의 상황을 시부모가 모두 알게 되었어요. 영원한 비밀이라는 것은 역시 없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얼마 뒤 동서가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감이 딱 와서 바로 시댁으로 가보았어요.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와 시동생이 동서를 두고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입양하라는 말은 결혼 전에 한 적 없잖아. 어떻게 나한테도 계속 숨기고 있을 수 있어?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둘째 너, 분명히 부잣집 상속녀라고 했지. 그런데 이게 뭐야? 입양아에 상속도 불확실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데도 그동안 내 앞에서 그렇게 유세를 떤 거냐? 아이고 진짜 괘씸하네. 이걸 이혼을 시켜 말어. 그러자 동서가 무릎을 꿇고 시부모와 시동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한 번만 봐달라며 비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부모와 시동생은 동서가 속였다는 충격으로 화가 잔뜩 났는지 좀처럼 동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와 시동생에게 말을 했어요. 진정하세요. 물론 속였다는 게 썩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동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어릴 적부터 콤플렉스여서 사랑받고 싶으니까 숨겨왔던 거예요. 이렇게 용서를 빌고 있으니 한 번만 눈 감아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서가 아무리 상속순위가 불안하다고 해도 그동안 시부모님께 잘해왔잖아요. 저보다 돈 많이 준다면서 좋아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네요. 그러자 시부모와 시동생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알겠다며 오늘은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썩 나가보라며 동서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동서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훌쩍거리며 울고 있는 동서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향했죠. 동서는 눈물샘이 터진 것인지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형님, 진짜 감사해요. 제가 시어머니랑 손잡고 형님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제가 왜 그렇게 형님한테 갑질을 하려고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형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형님은 한결같으시네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휴지를 연신 건네주며 괜찮으니 울지 말라고 위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둘이 계속 싸우거나 사이가 안 좋게 지내봤자 우리 손해야. 시부모님이 자꾸 우리 둘을 서로 비교하시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서로를 챙기면서 지내자. 네, 그렇게 해요, 형님. 저한테는 저를 외면하고 있는 형제 자매보다 형님이 더 좋은 분이세요. 제가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요. 그렇게 동서와 저는 모든 일을 풀고 한 팀이 되었어요. 이 일이 있는 뒤에 시댁에 가보니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동서를 찬밥 취급하고 저에게 그새 바짝 붙어 기는 것이었어요. 어머, 첫째야 왔니? 앞날이 창창한 팀장님이 왔네. 네가 용돈도 올려줬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했지? 오늘은 갈비탕 끓여줄 테니까 와서 앉아라.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갈비를 손질하라면서 동서를 부엌으로 밀어넣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말대로 동서를 차별할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부엌에 가서 동서와 함께 갈비탕을 끓였어요. 시어머니 마음대로 저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게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제가 동서를 챙기면서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든 저희가 신경 쓰지 않고 친하게 지내자 시어머니는 지금 삐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을 돈이나 명예로 보기보다 진심으로 대하면 더 귀한 인연이 생긴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관계 이어가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